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번 주 수요일인 22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대통령 측에 통보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국회 소추위원과 재판부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헌재가 공식 천명하면서 직접 신문을 꺼리는 대통령 측의 선택폭이 좁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고영태 녹취 증거 채택과 고 씨의 증인 채택 등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본질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라면서 고 씨와 관련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수사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온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통상 특검 수사 기한 만료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엔 우 전 수석이 지난해 외교부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혐의까지 담긴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가 메르스 정책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포함한 다른 부처에 미리 협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항명으로 여기고 국과장 등 2명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겁니다. 일부 재미교포들이 JTBC의 관제대모 의혹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수천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는데 이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적도 없었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보름째가 되면서 전국에서 도살 처분된 소가 1,400여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가축이동 제한 조치로 수급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비상이 걸린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이 선의였다고 한 발언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계가 당초 전망대로 3월 둘째 주를 종착점으로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측에 이번 주 수요일인 22일까지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접 나온다면 검사격인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대리인단이 막바지에 반전을 노리고 제시한 이른바 고영태 카드도 오늘 무산됐습니다. 헌재가 고영태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 씨의 증인 재신청도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헌재는 변론을 끌지 않고 이번 주 금요일 최종 변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도 이 같은 신속심리 원칙 아래 일관되게 소송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수요일 열리는 변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오더라도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 측의 질문은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 출석 시 신문이 가능하고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 박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의 진술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공식 천명한 겁니다. 이 같은 헌재의 해석이 나오자 국회 측은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신문사항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헌재는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측이 본인 출석을 이유로 시간 끌기 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할 시간이 앞으로도 있고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변론이 끝난 뒤 추가 기일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정한 최종 변론 날짜에 출석을 해야 하며 그 날짜 이후로는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통보 역시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달간 헌재 출석에 대해 대통령과 간접적으로만 상의했다며 이제 직접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막바지에 들고 나왔던 고영태 카드도 모두 배제했습니다. 헌재는 고영태 녹취의 경우에 내용을 들어봤지만 국정 개입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고영태 씨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 조사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만큼 이유가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에 대해 국정개입 사건의 프레임을 바꿀 것이라는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헌재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제출한 녹취 파일을 다 들어봤는데 사건의 핵심과 관련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측 이동욱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녹취 파일 증거는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강윤원 재판관이 나서 증거로 채택하면 들어보겠지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강 재판관은 쟁점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라면서 녹취 파일 내용은 이 같은 관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측은 고영태 씨에 대해 재차 증인 출석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고 씨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증인으로 신문할 이유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의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틀자는 것은 애초에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히 박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으면 국격, 그러니까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 좋겠냐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윤서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출석 시 질문을 받으라는 재판부 결정에 대해선 국격을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습니까?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권은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또 이미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품격을 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소추위 측 황정근 변호사는 신문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온 대통령 참모들의 증언에 대해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문이 전제된다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소란도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당뇨 때문에 어지러우니까 점심을 먹고 변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변론 요지를 물었지만 답변이 없어서 변론을 끝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고성까지 질렀습니다.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든 낮 12시 5분쯤이었습니다. 재판장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나오지 않아 오후 변론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의 김평우 대리인이 갑자기 제가 당뇨 질환이 있는데 변론을 해야겠다. 어지러워 점심을 먹은 후 변론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돌발 요청이었고 김 대리인의 변론을 듣기 위해 양측 대리인과 재판관이 오후에 다시 나오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김 대리인에게 변론 요지가 무엇이냐며 다음 변론 날짜에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인은 입장을 또 바꿔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 변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고 기일은 저희가 정한다며 소송지휘권을 발동하고 퇴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관들이 함부로 진행을 한다면서 고성까지 질렀습니다. 결국 다른 대통령 대리인들까지 나서 김 대리인을 말려야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헌재가 대통령 출석과 고영태 녹취 등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 측의 카드가 사실상 소진돼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그러니까 3월 둘째 주까지 탄핵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시간 끌기 전략을 펼쳐온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 막바지에 꺼낸 카드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따로 기일을 정해달란 요청은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출석할 최종 변론일을 앞서 밝힌 24일에서 조정할 수는 있지만 최종 변론일 외의 추가 기일 지정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최종 변론에는 대리인단만 참석하고 이후 추가 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하는 방식 등은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최종 변론일이 24일에서 조정되더라도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헌재의 기조로 볼 때 다음 주 초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에 필요한 2주가량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3월 둘째 주까지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70여일간 박 대통령은 이미 3번의 출석 검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출석 검토에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백종훈 기자와 그간 변론 진행과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는 박 대통령과 지금부터 직접 만났으니까 지금까지는 안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직접 만나서 출석을 상의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22일입니다. 첫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이었는데요. 그때 국회 측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나와서 탄핵 사유를 다투자고 서면까지 냈는데 대통령은 답이 없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올해 1월 3일 1차 변론 기일입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본인이 나오는지 언론 주목이 컸고요. 헌재재판부가 점검도 했지만 역시 나오지 않아서 9분 만에 변론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보다 이틀 전에는 그 문제가 됐던 기자간담회가 있었고요. 예. 그건 뭐 되게 일방적인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1월 설 연휴 즈음에도 박 대통령이 출석을 뭐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긴 돌았습니다. 예. 보도도 됐었고 그래서 그 출석을 하는가 하고 기다렸는데 그건 아니었고 1월 25일에 그 설 이후였던가요? 약간 전입니다. 이틀 약간 전이죠. 예. 설 전이죠. 한 인터넷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부적절한 장외 여론전이라는 비판이 컸고요. 예. 세 번째로 설 연휴 전후, 즉 설 연휴 지나서 10차 변론 출석이 거론이 됐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총 3번의 출석 검토 기회를 모두 보낸 후에 이제서야 출석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 측의 이중환 대리인이 기자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출석 문제를 상의했다. 이제 직접 상의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자면 대리인단하고 이렇게 의뢰한 사람, 즉 대통령이 여태까지 한 번도 얼굴을 맞대지 않았는가? 이건 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지금 이분의 말만 그대로 하자면 적어도 이 문제, 즉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질문을 했는데요. 예. 대통령과 만나서 출석 의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그리고 출석 논의 진전은 있는 건지 물었는데요. 아직 직접 박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까지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면 만난 것은 몇 번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출석과 관련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아무튼 여태껏 특히 출석과 관련해서 직접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대리인 측의 주장,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이제 뭐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영태 씨하고 관련된 추가 증인 신청도 안 됐고 녹취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자, 이거 법정에서 듣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거의 다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한 가지가 있긴 있죠. 총사퇴. 이미 오래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쑥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오늘도 그 질문이 나왔는데요. 예.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즉 총사퇴 가능성에 대해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브리핑룸을 떠났습니다. 예. 대통령 변론 진행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재판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낸 바가 있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그 대리인단 총사퇴로는 변론 지연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이제 근거를 대면서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예, 법상 그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 건 민간인인데 예. 대통령은 사인 즉 민간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 탄핵 심판을 받기 때문에 대리인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 소추가 가결된 지 지금 70일이 지났고요.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도 2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즉 총사퇴가 있더라도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 남은 변수는 그러면 이제 대통령 출석 여부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역시 이제 그 재판부가 정해준 최종 변론 기일이 나와야 하고, 추가 기일 지정은 없다고 선을 그어서, 이렇게 되면 선고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오늘 헌재가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엔 국회와 재판부의 신문, 즉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예. 박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대로 24일 최종 변론이 확정이 되고요.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며칠 정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결정문 작성 그리고 재판관 평의 등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3월 둘째 주 탄핵 결론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개 보자면 9일 내지 10일,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탄핵 심판 의지를 보이는 것은 3월 중순 이후에 7인 재판관 체제의 문제점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특검의 경우에는 수사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하지 못한 범죄 의혹들이 많아서 이달 말에 끝나는 당초 일정으로는 국정 개입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삼성그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뇌물 혐의에 포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포괄적인 도움을 노리고 두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에 대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재단에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도 뇌물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총수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던 SK그룹, 형제 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롯데그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9달여간 삼성 뇌물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이들 기업의 혐의는 추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 특검법에 명시된 15개 수사 대상 가운데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개입 정황이나 최순실 씨의 해외 자금 도피, 재산 은닉 등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정기간 내 이른바 우병우 라인 수사는 특검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검찰, 국정원 내에 우병우 사단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민정수석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서 묵인방도의 카르텔을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11번의 특검 수사 가운데 기간 연장이 거부된 사례는 대북 송금과 내곡동 사저 2건뿐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예, 이처럼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이 안 될 경우에 수사는 불완전하게 끝날 우려가 큰 상황이죠. 결국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달린 셈입니다. 황 대행 측은 통상 수사기간 만료 하루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면서 결정을 미루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에 결정해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난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수사 대상이 많고 범위가 넓은 데다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닷새가 지난 오늘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특검 연장은 수사기간 만료 당일까지 하면 된다며 통상적으로 만료 전날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 오는 28일인데 27일쯤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검법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료 당일에 결정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실의 주장과 달리 이전 특검 가운데 상당수가 닷새 또는 일주일 전에 연장 여부를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이 안 될 경우에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통령 측은 특검에게 대면 조사와 관련해서 갖가지 특혜를 요구해왔고 특검은 대면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런 요구를 들어줘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를 받는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성실히 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청와대도 최근 대면 조사를 받고 싶다는 뜻을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특검과의 협의 과정을 보면 일방적인 요구사항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보안을 이유로 제3의 장소가 아닌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 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조사 시간과 방식도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건강 등을 고려해 길지 않게 조사하고 가급적 한 명이 조사해달라고 한 겁니다. 뇌물과 블랙리스트,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분야별로 수사 담당자가 지정된 특검으로선 불리한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 신문 조사가 아닌 참고인 진술 조사에만 응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이후 특검에서도 혐의가 여러 추가된 상황입니다. 특검은 일단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요구를 수용해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로 예정된 대면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일정 공개를 이유로 조사를 취소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애초에 대면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찾아왔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번에 결국 구속될 것인가? 특검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막판 준비 중입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을 비호했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내일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특검이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네, 우 전 수석의 재직 시절 이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10가지 정도 됩니다. 때문에 그제 특검 조사 소환 당시만 해도 한 차례 더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특검 내부에서도 나왔는데요. 특검은 조사를 마친 당일인 어제 생각보다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만큼 특검은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 걸로 보입니다. 예. 문체부나 공정거래위라든가 이런 각종 정부 부처하고 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관련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이 이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좌천시켰다는 게 특검 판단인데요. 특히 당초 인사조치 대상이 됐던 공무원 중 한 명은 차은택 씨와의 친분으로 인사조치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이 인사를 결정한 건 사실상 최순실 씨라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 전 수석은 여전히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이 문체부 인사 개입, 이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인사 조치를 하라라고 지시한 건 인정을 한 건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특검 조사실에서 말하지 않았고 여전히 최 씨와의 이 사건과 최 씨와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동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 이를테면 최순실 씨하고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골프 회동을 했다라든가 또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은 수영 강습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것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 씨하고 우 전 수석의 관계가 드러날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어떻게 봅니까? 네, 특검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적극적으로 도와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민정수석실에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를 했는데요. 바로 최 씨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자료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등의 인사 파일 그리고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라고 적혀있는 최 씨의 자필 메모 등입니다. 예, 바로 그 메모가 이번에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설령 이제 우 전 수석이 최 씨를 몰랐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인 고위공직자라든가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감찰, 이것을 이제 소홀히 한 것이라는 건 이유 때문이겠죠. 예, 만약에 우 전 수석이 최 씨를 알았다면 이 고의로 감찰을 하지 않은 게 되고요. 몰랐더라도 대통령 측근과 관련자들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겁니다.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특검이 우선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집중하는 건 그동안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관련자 진술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또 자신의 개인 비리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을 내사하던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했다는 혐의 역시 상당 부분 수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예, 박민규 기자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우 전 수석의 혐의에 외교부 인사 개입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2월 민정수석실 주도로 외교부 좌천성 인사가 있었는데 청와대에 항명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떤 항명이었는지 김필준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주자 법무부는 중국 등 단체 관광객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1년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외교부는 비자 발급 수수료를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로 활용했기 때문에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방침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앞으로 결정에 앞서 미리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면서 청와대를 참조수 신처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에선 이를 공직기강 위반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에 참조로 공문을 보낸 게 항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해당 공문을 보낸 담당자와 직속 상관은 지난해 2월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충격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이런 인사 외압의 배경에 우 전 수석이 있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외교부 인사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특검은 외교부 인사 개입 내용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 사실상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못 찾았는데 갑자기 자기 발로 나타나니까 신출귀몰이란 평도 나왔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안 전 비서관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에 출석한 이후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헌재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했지만 경찰도 안 전 비서관을 찾지 못했습니다. 출석을 피해오던 안 전 비서관이 오늘 석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청와대에 비선진료진 출입시켰습니까? 담당 업무셨잖아요. 예.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편의를 봐주고 주치의나 자문의가 아닌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베일에 가린 7시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잇따라 불출석해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지연 전략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이 갑작스레 출석한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하며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다가 특검에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한편 김정남의 아들 한솔 씨가 시신 인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후 쿠알라룸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용의자 가운데 유일하게 체포된 이정철은 말레이시아에 위장 취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씨 측과 고용주가 주고받았던 문자를 확인해 봤는데 북한 사람 5명의 비자를 얻으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 건강보조식품 업체입니다. 이정철이 3년간 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말은 다릅니다. So you met him 5 times, right? During 3 years.
정기적인 월급을 준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산 물품 중개업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접근해 취업 비자를 받게 도와줬다는 겁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땐 전화와 문자만 했는데 이정철은 영어가 서툴다며 딸을 내세웠습니다. 문자를 확인해 보니 반년여 전부터 다른 북한 사람들을 입국시키는 데 집착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7월 11일 5명의 북한 사람들을 데려오려 한다며 취업 요청을 하고 9월에는 수수료까지 제한합니다. 한꺼번이 아닌 점차적으로 들어올 거란 점을 강조하더니 지난 12월엔 1명만 부탁합니다. 다른 4명은 이미 해결됐을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이정철과 그 공범이 암살 모의를 6개월 전부터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철이 이곳에 누구를 거주시키려고 했고 또 어떤 작업을 함께 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또 다른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미국 교포들이 JTBC를 상대로 6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에 한 블로그에서 퍼지기 시작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와 친박단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일파만파 확산되더니 주말 친박단체 집회에서 정치인들도 이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단골 메뉴가 된 것이죠. 소송 규모도 처음 60억 원에서 120억, 1000억, 그리고 최근에는 무려 3천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기사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자칭 미국 교포는 지난 7년 동안 국내에서 여러 차례 사기 행각으로 시정을 받았던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힌 미국 법원에서도 JTBC와 관련돼서 접수된 고소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봐도 황당한 이 가짜뉴스가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켰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내용은 검증 없이 무조건 퍼뜨리고 보는 가짜뉴스 유통의 실태, 먼저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저녁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입니다. 한 남성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재미교포 지미 리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지난 6일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JTBC를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2월 6일 날짜로 받아줬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주에서도 받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규모도 언급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저희가 소송 은행 목표가 1,5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3,001억을 만들 겁니다. 지미리의 소송이 알려진 건 지난 1일 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입니다. 지난달 31일 8시 5분경 JTBC 뉴스룸에서 보도한 관제대모 의혹 기사에서 자신을 포함한 재미교포 8명이 등장했다며 JTBC가 미 합중국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는 접수된 고소장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전자법원 시스템에서 조회한 바로는 소장은 오늘 현재로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미리는 한국 이름 이모 씨로 최소 수년간은 한국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아는 분이시죠? 이분 맞으시죠? 그쵸. 최근에 머리 깎으셨고. 국내에 계신 기준이죠? 그렇죠. 국내에 머물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기죄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범행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주로 미군 장교나 정치인을 사칭해 활동비와 술값 등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정치적 활동 의혹도 제기됩니다. 친박단체 집회에 참가해왔다면서도 소송설이 불거지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바른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예, 지금 보도해드린 것처럼 JTBC에 대한 미국 교포들의 수천억 원대 소송은 황당한 사기극을 가공한 가짜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확산됐고 일부 정치인들과 보수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부풀려지기도 했습니다. 친박단체 집회 나가시는 분들은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시청 광장에서 열린 친박단체 집회입니다.
연사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JTBC에 대한 재미교포들의 소송을 언급합니다. 어떤 해외 교포는 손석희를 상대로 500만 불을 청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제 아내, 애들 둘 다 청구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측은 해당 소송이 가짜라는 JTBC 취재진의 지적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열린 또 다른 친박단체 집회. 이번엔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인이 가짜뉴스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버지니아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불굴의 톤을 발휘하면서 JTBC의 이런 그 조작된 언론과 상대로 해서 싸움을 거고 국민들이 여기에 대거 참여해가지고 소송단을 구성한 거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해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잘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때 창계구 집회에서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잘 몰라요. 구체적인 뭐 어떻게 소송하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이 발언들이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알려지면서 해당 소송을 응원하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JTBC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는 한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에서만 23,700회 공유됐습니다. 하지만 극우 성향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지미리에 대한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송 후원금 피해 등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무책임하게 부풀려진 가짜뉴스에 대해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어젯밤 스웨덴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서 난데없이 한 말입니다. 스웨덴에서 테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비춰졌는데 근거 없는 얘기로 판명 났습니다. 가짜뉴스를 비판해온 자신이 정작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셈이 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며 여러 나라와 도시를 호명합니다. You look at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Sweden. Who would believe this? Sweden. 테러가 발생했던 브뤼셀과 니스를 언급해 스웨덴에서도 테러가 있었다는 뉘앙스였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스웨덴은 발끈했습니다. 주미 스웨덴 대사관이 미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고 빌트 전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 테러 공격, 트럼프 대통령이 약을 먹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어젯밤 스웨덴이란 해시태그를 달고 평온한 사진 등을 올리며 트럼프를 성토했습니다. 트럼프는 미 대선에서 300만 명이 부정투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취임식 논란에 백악관 고문은 대안적 사실이란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취임 후 한 달 만에 30% 지지율로 추락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연설로 만회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로 외교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발언을 두고 논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현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 때문인데요. 안 지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어제 부산대 강연에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선의로 받아들인다고 전제했지만 논란은 커졌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선의로 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빠져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있어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비유와 반어법이었다며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유하거나 두둔하려고 드렸던 말씀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야권 지지층 중 일부는 당시 강연장에서는 안 지사의 반어법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안 지사가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선을 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안희정 지사는 잠시 후 2부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산 문명고등학교만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했고 오늘 이 학교 한 곳만 연구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률이 저조하자 무상으로 국정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마감은 지난 1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15일까지로 기한을 늘렸습니다. 신청학교 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신청학교는 경산 문명고등학교 한 곳이었고 오늘 교육부는 이곳만 연구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하자 원하는 학교에 무상으로 국정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청이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014년 우편향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 교과서 파동 때도 전국에서 부산 부성고등학교 한 곳만 교과서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이념 논란이 아니더라도 국정역사교과서는 1년 동안 44억 원을 들여 제작하고도 762건의 오류가 발견되면서 제2의 교학사 교과서가 됐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지난 5일 충남 보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로 1,400여 마리의 소가 살처분됐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런데 부적절한 소독제가 사용되고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를 출입한 일부 차량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도 허점투성입니다. 조민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까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충북 보은 지역 등에 있는 9개 농장입니다. 구제역 발병동과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소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독제를 뿌리는 등 방역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쉽게 얼지 않은 산화제 계열 소독제를 써야 합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빨리 얼어버리는 산성제 계열 소독제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개 농장 중 2곳만 산화제 계열 소독제를 썼고 6곳은 산성제 소독제 등 다른 소독제를 썼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문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3개 농장에 차량 무선 인식장치 GPS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7대가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축산 관련 차량에 GPS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 한 건데 여기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정부는 이후 이들 차량을 소독한 후 이동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44곳의 농장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네, 이맘때면 채용을 앞두고 기업과 준비생 모두가 분주할 때죠. 올해는 좀 다릅니다. 취업 준비생은 2003년 이후 최대인 70만 명 수준인데 기업에선 10대 그룹조차도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취업 시즌으로 꼽히는 3월이 코앞인데도 대학가 풍경은 예년과 사뭇 다릅니다. 공채 공고를 내줘야 마음 편히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좀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더 불안감이 좀 커지는. 티오가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약간 다른 쪽 분야도 생각을 해봐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불안하죠. 10대 그룹만 따져봐도 SK를 제외하면 채용 규모를 명확하게 발표한 곳이 없습니다. 현대차그룹과 GS가 채용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정했을 뿐 삼성을 비롯해 나머지 7개 대기업은 채용 규모를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선 국내외 정치경제 사정 등 불확실성을 이유로 듭니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이미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직원 300명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41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만 6천 명이 줄었는데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에선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채용은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는 건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보름째입니다. 7년 전에 최악의 구제역 사태를 이미 겪고도 달라진 게 없죠. 축산업계는 초비상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인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밀착 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시간, 화물차들이 시장 입구로 줄지어 들어섭니다. 냉장 화물칸을 채운 건 밤사이 도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각종 소와 돼지 등 축산물입니다. 어디서 해서 온 것들이에요? 또 전국에서 올라오죠? 사람보다 큰 고기 덩이를 등에 짊어지고 정육점을 부지런히 오갑니다. 화물차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시장 안은 북새통이 됩니다. 지금의 시간이 새벽 3시를 막 넘긴 시간인데요. 보시면 시장 골목 안은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독출된 축산물들을 실은 화물 차량들로 골목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운송 물량은 보름 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운송 물량, 두수, 그게 좀 줄은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전국에서 1,400마리가 넘는 소가 도살 처분되고 정부의 가축이동 제한 조치로 물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넘겨받은 상인들은 곧바로 뼈와 살을 가르는 발굴 작업에 매달립니다. 소 한 마리를 부위별로 손질하는데 4-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물량 부족으로 일감이 줄면서 오후가 되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일거리도 없고 장사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내일 또 빨리 끝나고 뭐 저희들은 거의 뭐 12시 안 되면 끝나갑니다. 구제역 여파로 소고기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국내산 소고기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인데 사람이 없어요. 아예 사람이 나와야지 뭘 팔든지 장사를 하든지. 시장 구경을 하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 관광객, 홍콩 관광객도 거의 없고 이 정도로 가자면 문 닫을 정도예요. 시장 상인회가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나눠주려고 사은품으로 준비한 온누리 상품권은 며칠째 절반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봐봐요. 온누리 상품권 이게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나가가지고 지금 며칠째 이거 오네. 납품용 고기를 보관 중인 대형 냉동 창고도 텅 비었습니다. 구제역 터지고 나서부터 거의 물량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냉장고가 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를 보관 중인 냉장 창고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한우 등심이나 양지 같은 인기 부위들이 종류별로 나눠 있는데요. 평소대로라면 제 키만큼 차 있어야 되지만 평소 물량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상인들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상인들은 행여나 전파 속도가 빠른 돼지까지 구제역이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소 판매하신 분들이 거의 50%는 판매량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울상입니다만은 돼지까지 구제역이 온다면은 우리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일 것 같습니다. 축산 농민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구제역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마쳤지만 항체가 형성되는 이달 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은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에도 백신 접종 관리 등 정부의 비법 방역 대책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 가축 방역 시스템을 원점부터 꼼꼼히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김병수 변호사는요? 네. 저희들과 상의하자는 내용이 있으니까 저희들로서 지금 알기 어렵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팝스타 아델은 시상대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절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얼마 전 그래미 시상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두 5개의 상을 받은 아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나는 이 상을 받을 수 없다. 비욘세, 당신은 나와 내 흑인 친구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후보에 나란히 올랐던 비욘세를 향한 말이었죠. 비욘세는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하얀 그래미. 이런 말이 나왔을 만큼 그래미상은 유독 흑인 음악에 인색해왔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극심한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트럼프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청룡영화상은 정말 상을 잘 주죠. 배우 김혜수 씨 역시 2년 전 청룡영화상 사회를 보는 도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종상 영화제가 편향심사 논란에 휩싸였던 바로 그 시기. 좋은 영화가 후보작에조차 오르지 못하던 당시는 석연치 않았으나 지금은 익히 짐작이 가는 그때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낸 일침이었습니다. 웃으며 던진,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꽂힌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도 내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재치 있게, 유쾌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했던 팝 가수와 배우. 그들은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독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 겨울을 견뎌내는 중인 광장에서 시민 모두가 보여줬던 품격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미셸의 이 말을 다시 기억하지 않더라도 조롱과 독설, 심지어는 위협의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고 유사일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절대 다수로 나타나는 시민들의 생각들. 무엇보다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던 합리적 이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런 결과는 아마도 시민 개개인의 깊은 고뇌의 산물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만 하지 않은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는 발걸음, 지금 그 한 발 한 발은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시기. 그래서 다시 떠올리는 품격 있는 저항, 아델의 그래미상과 김혜수의 청룡영화상.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모레 22일 변론 때까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출석을 하더라도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도 했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일원 주심재판관이 청와대 전 선임 행정관에 대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왜 기밀이라고 생각했느냐고 좀 따져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기선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왔는데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만날 때 이른바 말씀 자료 그것을 쓴 인물입니다. 네. 재단 설립을 윗선에서 기밀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을 했는데 강 주심 재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왜 기밀이냐고 캐물었고요. 네. 제대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립돼서 기밀이라고 한 것 같다는 답변을 끌어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서기석 재판관은 재단 설립에 경제수석실 인사들이 왜 관여를 했느냐는 점도 따져 물었죠. 예,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서 재판관은 문화스포츠 관련 재단이면 네. 교육문화수석실이나 다른 부처가 있는데 왜 하필 경제수석실이 주도를 했느냐고 물은 거고요. 방 전 선임 행정관은 경제수석실이 여러 일을 하다 보니 그렇다 이렇게 두루뭉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서 재판관이 출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기업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경제수석실이 나선 게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긍정을 얻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야말로 코너에 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이 됐고 그리고 녹취 파일 공개 청취도 무산이 된 마당에 대리인단이 총사퇴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취재진들이 오늘 중대 결심 즉
총사퇴 가능성을 물어봤고요. 네. 답변하지 않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총사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한다고 해도 변론의 지연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탄핵 심판을 받는 것이고 네. 일반 민간인과 달리 대리인 즉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탄핵 소추된 지 70일이 지났고요. 본격적인 탄핵 심판이 진행된 지 2달이 넘었기 때문에 대리인단 총사퇴가 있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남은 카드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일 텐데 그런데 사실 이것도 선고 일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선고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헌재가 박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국회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출석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24일 최종 변론이 확정이 되고요. 네. 나오더라도 24일 또는 며칠 정도는 조정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지정하는 날짜에 나와야 합니다.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3월 둘째 주 탄핵 심판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네, 현재 탄핵 심판과 함께 특검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건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입니다. 특검은 지난주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장 요청을 했는데 황 대행은 닷새째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죠. 서복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 만장일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라는 건데 야4당이 합의해서 50일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는 했지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에서는 답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아직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황 대행 측은 수사기한 만료 당일에 답을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법에 실제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법을 보면요. 요청은 만료 3일 전에 해야 하고 대통령은 기한 만료 전에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3일 전이란 건 그보다 늦어선 안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특검은 28일이 만료인데 지난 16일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 만료 전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도 데드라인이 그때기 때문에 그 전에 해도 된다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황 대행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건데 굳이 답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황 대행 측은 통상 만료 하루 전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면요, 2008년 삼성 특검은 5일 전에 연장을 승인했고요. 같은 해 BBK 특검은 일주일 전에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물론 하루 전에 연장 가부를 결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관계된 유례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통상적이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장에 대한 가부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특검으로서도 제약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특검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고요. 또 최소한 가부라도 알아야 이 조사를 이어가야 할 부분 또 검찰에 넘겨야 할 항목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또 계획을 짤 수 있는 건데 황 대행이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해줄 거라는 전망이 지금 사실 많은데 그러면 이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한 얘기는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9일에 한 차례 무산된 이후에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의 협의에는 크게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가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장소나 시간, 방식에서 특검이 모두 양보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이 대통령 측이 요구한 내용들을 좀 보면요, 비공개로 청와대 경내에서 심지어 시간도 길지 않게 가급적 한 명이 조사하고 특히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지 말고
참고인 조사만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미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죠. 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느냐 피의자로 조사를 받느냐는 이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향후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더 차이가 큰 건데요. 네. 이 명백한 피의자 신분인데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건 대통령으로서 특권을 누리겠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대면 조사가 중요하냐라는 시각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요. 물어볼 건 오히려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이 됐죠. 네. 그리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문체부 등 인사 개입은 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특검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긴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주 만료가 예상되는 데다 이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는 만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도 어차피 이 달라질 것은 크게 없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검찰 단계에서도요.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는 해명 기회를 주는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대선 주자 인터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 또 지난주에는 유승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왔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고 이제 안 지사 이외에 다른 두 분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가 남아 계신데 오늘 아무튼 세 번째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안 지사가 주장한 바 있는 대연정 문제로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나 첫 질문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선의에 대한 그 발언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오늘 인터뷰 첫 질문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오늘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논란은 하루 종일 지속이 됐습니다. 네. 첫 질문은 뭐 이미 던진 셈이 됐는데 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당 정치와 정치를 오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누구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액면 그대로 긍정적으로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들어가기가 훨씬 빠르다라고 예. 하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치 일반에 대한 또 대화에 대한 저의 원칙적인 태도를 먼저 예. 말씀을 그러면 올렸던 자리였습니다. 예, 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이 여전히 선의였다고 그러면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본인들께서 그것이 선의였다고 주장하시니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현재 국정농단의 수사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예. 그 과정의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주장을 대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선의로 그 액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논쟁을 하고 또 대화를 하는 첫 걸음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예. 네. 그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미르나 뭐 K스포츠 재단이나 선의였다고 주장했는데 그럼 그 주장을 일단 받아들이고 생각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이미 그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 그분이 지금 동원했던 모든 수단은 불법 아닙니까? 예. 아직 뭐 결정이 안 났으니까요. 현재 수사의 과정으로 봤을 때 예. 그것은 부당한 정치적인 국가 이 압력이거나 예. 부당한 거래라고 이미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과정 전체를 지금 선한 의지였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법원 아니죠, 그러니까 특검이든 그 전에 검찰이든 이쪽에서는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다투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애초에 이것이 선의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법적 절차나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뇌물이 되는 것이냐,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라요. 예.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분이 주장하는 바대로 받아들이는 것. 예. 그분의 주장은 스스로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제 부산에서의 강연의 예.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처음에 이제 받아들이면 네.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전에는. 근데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그 결과는 대부분 어떤 의심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공적인 이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스포츠 중흥을 하겠다고 하면 예. 그 공적재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그렇게 제보를 불러다가 손목 비트는 것이 공적재단을 만드는 수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공적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그 취지는 우리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예. 청와대에서 특정 재벌들을 불러서 찬조금과 기부금들과 모금품들을 모집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 대가를 거래하는 방식의 재단과 재단 모금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저께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조롱이냐 아니냐 해서 뭐 조롱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했더니 청중들이 웃으셨습니다. 예, 예. 선이라고 일단 받아들입시다. 이러면서 강의를 진행했던 것이라서 오늘 해명은 그것이 조롱이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 그 단계에서 그냥 조롱으로 끝났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논쟁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액면가대로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궁금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네네. 20세기 지성사는 해부하고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를 지니는 것, 남을 의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지성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20세기 지성사가 해부와 분석과 비판적 사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지성과 상관이 없습니까? 이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문을 하는 방식 속에서도 우리는 예. 통섭이라는 21세기의 새로운 학문의 취합과 통섭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사물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해부하는 방식이 20세기까지의 우리가 바라보는 지성과 철학이었다면 예. 지금은 그것을 분해할 수 없는 그 요소를 모두 통섭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때 그 예. 온전한 객관적 진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정한 학문을 대한 태도의 변화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지어간 것입니다. 글쎄요. 통섭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만 보자면 그냥 제가 하신 말씀만 가지고 짧은 식견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부하고 분석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든 비평이든 하는 것은 검증의 기본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했던 것은 정치권에서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상대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는 그런 하는데요. 관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근데 예를 예. 드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각 재단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해부하고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인데 물론 뭐 최종 결정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수사 중이고 또 탄핵 심판 중이니까요. 근데 따라서 이것을 그 지성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20세기의 지성은 그런 방식을 썼으나 예. 21세기의 지성일 수 있겠는가? 21세기의 우리의 지성사의 변화는 예. 좀 더 통합적 관점을 띠는 것이 옳다. 근데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은 나쁜 사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예. 홍수주전 그리고 뭐 생태 수환경의 어떤 개선 자 이런 취지로 4대강 사업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4대강 사업을 하시나 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때도 아시는 것처럼 환경단체라든가 또 많은 저의 태도를 말씀드립니다. 예.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자원 생태를 보호하는 거 수질을 개선하고 그리고 침수와 그 홍수로부터의 안전한 물 관리 방법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됐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해부하고 말씀하신 데 그대로 받아서 하자면 해부하고 분석해서 이거는 4대강 사업은 문제가 있다.
조롱이라고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조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안 지사께서도 4대강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신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롱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 뒤에 20세기의 지성사와 우리가 지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면 어떤 주장과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20세기의 지성사를 이해했다면 의심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20세기의 지성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제 관점은 그러나 21세기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섭이라는 단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더 우리는 다른 관점의 진리의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섭이라면 모든 것을 그냥 아울러서 조화롭게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하는 것은 꼭 한쪽 면만을 보고 하는 것이냐 즉 통섭의 개념과 다른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통섭으로 가는 것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본질적인 통섭의 본래적인 의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발언을 한 겁니다. 철학가나 교수로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요. 정치인이 왜 20세기까지의 지성사를 의심하는 능력이라고 규정을 했으며 21세기의 지성은 좀 더 통섭의 관점을 떼어야 된다라고 저는 왜 정치인으로서 주장했을까요? 그 주장의 이면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그 대목에 착안한다면 제 이해가 이해 안 될 바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태까지 안 지사께서 나름대로 지켜오신 어떤 노선의 일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만 접근해서 과연 정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면서 많은 주장과 어깃장과 주장들 틈 속에서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어깃장과 비난으로만 제가 받아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현실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저분이 왜 화를 나서 나한테 저렇게 어깃장을 놓을까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말 자체를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라야만 저는 대화가 된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민주주의 새정치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라도 그 주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을 의심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하신 것에서 특별히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사건을 선한 의지였으니까 그럼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로 주장하자는 거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시작을 선한 의지로 규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죠?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상당 부분이 논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그건 선한 의지냐 나쁜 의지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조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가 어떤 불법 행위를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4대강이든 아니면 재단이든 처음에 그것이 선한 의지였다라는 것을 일단 그걸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안 지사님하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와 다른 견해이든 타인의 주장을 그런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저의 정치하는 태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안 지사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 대선을 통과하실지 우선 경선이겠습니다만 안 지사가 나중에 혹시 뭐 대선에서 성공하신다면 정권을 운영할 텐데 안희정 정권을 보는 다른 시각도 그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저를 긍정적으로 봐달라. 저를 의심하시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은 비판하실 수 있겠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인은 자기의 생각을 퍼뜨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치에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안 지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정치인이든 아니든 정치인의 어떤 행위가 일단은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우리가 경우는 선한 언론인입니다. 의지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예.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장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장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예, 왜냐하면 예. 우리 모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예.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선에 나가신 분이고 네. 국정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당선이 되신다면 국민으로서는 그분이 각종 정치적 현상이라든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저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해 못하는 분들도 대변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입장은 늘 무조건 의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분석하고 문제가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꼭 언론의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다른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것이 단지 난 정치인이고 정치인의 영역에서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그 사람이 뭔가 주장하는 바대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자. 이것을 전제로 해야만 우리는 그 대화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잘못을 수정해내는데 더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제 이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그건 뭐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다만 그 이해가 모르겠습니다. 하필 이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대 강과 이 이야기 똑같은 얘기는 2013년도에도 제 페이스북에 이미 써놨습니다.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도 제가 정치를 하면서 도지사를 하면서 특히 제가 느꼈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나와 다른 견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견해에 대해서 나는 그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나는 이 태도를 어떻게 지금 변화시켜 왔는가에 대한 기록을 진즉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나빴어, 당신은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보다는 당신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나 당신의 그 목표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를 놓고 우리는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알겠는데요. 그것이 어쩌면 지금 하필이면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의를 인정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어제 부산 강연에서는 그 외에도 제가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예시를 다른 예시들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영상을 다 보진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주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한 동영상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 의심을 갖고 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를 어제 오늘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거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더는 길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일 뜨거운 이슈이긴 하니까요. 안 지사께서 지금까지 추구해 오셨던 것이 이른바 진영 논리의 타파였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해서 나온 현상이 뭐였냐면 대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진영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당으로 표현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씩 나오시는 모습을 누구나 봐왔고 그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 선거 전략인지 어떤지는 뭐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근데 그 한 걸음 나오다가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글쎄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저 양반이 너무 좀 멀리 가셨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많이 여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떠한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안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나 또 다른 어떤 관점도 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뭐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본의 아니게 이 얘기를 끝까지 하게 된 것은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란이 많이 됐고 또 아직까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제가 도지사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저의 많은 글에 이미 진즉에 제가 정치를 대하는 태도로서 밝힌 바 있고 저의 고민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중도 우클릭이라거나 선거의 표를 의식해서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태도나 말이 아니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대개 한 16, 7분 정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건 뭐 사실 시간으로 형평성 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다른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문제 말고요. 2003년 정치자금 문제 자세히는 제가 설명을 여기 다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년 실형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실 때는 시스템의 문제 등등을 지적하시긴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그 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던가라는 것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기에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그러면 그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해서 또 그런 전과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신가요? 그것도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시스템에 의해서 잘못된 문제이지 당초에 어떤 그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냐라는 의문도 있기에. 예,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생활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우리는 그 행위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상 증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자금 수사만 하더라도 현행법이 위반대에 대해서는 그것이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보는 분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적절한 저는 또한 책임을 묻고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모든 논쟁이 그 사람 마음속이 선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너무 싸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그가 시민의 공적 생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행위 앞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라고 싸우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소모적 논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의로 받아들이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들을 저는 액면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빨리 대화의 본질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제가 지금 정치를 대하는 태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름 해명이 다 되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간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더 드릴 질문은 좀 없고. 이것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 이야기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자리나 오늘의 질문의 자리는 제가 정치를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대한 저의 정치를 대하는 저의 철학과 소신을 묻는 질문이기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광장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같이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 광장에서 같이 분노할 것입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평가하시고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면서 이 시간을 마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전국이 맑고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예상되지만 낮부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and you need a helping hand and nothing is going